대구 육개장, 막창구이, 뭉티기, 동인동 찜갈비. 으아! 이 음식들은 대구 신미에 속하는 4대 음식으로 모두 소고기로 만들었습니다. 대구 사람들의 유별난 소고기 사랑, 그리고 대구에 유독 이렇게 맛있는 소고기 음식이 많았던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유 있게 맛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구 사람이기 때문에 소고기를 좋아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대구가 소고기를 소비할 수밖에 없는 그 산업적 인프라. 대구가 그 원조면서 주 생산지거든요. 전국에 도착 있는 모든 물량들이 대구로 들어오고 수입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대구에서 물건을 찍고 다 전국으로 퍼져나가거든요. 내가 몇십 년 됐는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역시 변함이 없이 먹어가는 그 드시고 가시는 분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이. 좋은 일 있을 때 특별한 기념일, 생일이다. 인쇄가 나왔다. 먹고 싶은 음식은? 소고기. 이 사람 참 괜찮네. 뭐든 다 들어주고 싶다. 어떤 사람? 그러니까 안 괜찮은데 망설이시네요. 소고기를 사주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가 바로 누구도 마다하기가 어려운 바로 그 소고기입니다. 앞서도 들으셨겠지만 대구 신미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중에 소고기 관련 요리가 무려 4가지나 되네요. 다 맛있는 음식인데 또 대구 하면은 뭉티기 아니겠습니까? 뭉티기. 아니 저도 그 타지에서 온 뭐 직장 동료들이나 대구에 뭉티기 먹으면 이런 요리가 있어서 처음에 되게 생소해하고 깜짝 놀라요. 소고기를 익히지도 않고 다른 조미도 하지 않고 그냥 먹어 하시는데 이게 먹어보면 이제 돌아가실 때는 꼭 한 번 더 먹고 가고 다시 또 대구로 와서 또 먹는 요리가 뭉티기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야기 손님 가운데 전국에 맛있는 고기랑 고긴 다 드시고 다니셨을 텐데 미트 마케터세요. 김태경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이제 한국식으로 푼 거예요. 이 숙성물은 드라이에이저라고 이렇게 번철에 굽게 됐느냐 느낌 처음이잖아요. 이런 느낌이요. 자, 그리고 대구의 맛을 누구보다 또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강신규 식품외식진흥협회 회장님도 네. 예, 소고기 전문가십니까? 뭐 음식 전문가? 전문가기보다는 매니아입니다. 아, 많이 네, 하세요. 네. 근데 대구에서 이 뭉티기 맛을 본 분, 네. 한 번도 안 먹어본 분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분은 없다는 말을 저도 주변에서 많이 근데 체감을 이제 또 했습니다. 여기가 아니면 제대로 된 거를 먹을 수가 없으니까 뭐 서울에서도 팔긴 파는데 네. 이렇게 뭐랄까 느낌상이라 그럴까요? 와서 먹어보면 맛의 차이가 달라요. 큽니다. 그게 이 지역에 안 들어오면 못 먹는 거라고 보시면 되니까 이게 아주 어떻게 보면 지산지소의 최고의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아니, 그런- 교수님은 전국의 그 생고기들 다 드셔보셨을 때도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면 좀 검증이 됐다고 이렇게 좀 저희가 자부해도 될까요? 이게 한우가 우수하다는 걸 말해주는 가장 좋은 음식이 아마 뭉티기일 겁니다. 소고기를 우리가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깨끗한 고기거든요. 그리고 어떤 이질감이나 냄새, 이취 같은 것들이 안 나기 때문에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그거를 가장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음식이 뭉티기예요. 이 뭉티기만큼 정말 대구를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음식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소의 여러 부위 중에서 엉덩이 살 중에서 이제 그 우둔살이라고 하죠. 네. 그쪽에 있는 것에 살을 가지고 좀 뭉텅뭉텅 썰어낸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뭉티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름을 붙여지어서 그것이 지금까지 유래가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좀 놀라운 과학적인 게 숨어 있는 게 단백질은 고기 자체, 특히 이렇게 갓 잡은 고기는 특별한 맛을 못 느껴요, 사람들이.
그러면 오래 씹을수록 단맛이 나고 고기의 고유의 맛들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얇게 썬 고기들은 오래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구 뭉치기처럼 이렇게 뭐 깍두기처럼 썰면 식감이 씹으면 좋잖아요. 씹었을 때 이제 점점 씹으면 씹을수록 단맛이 생기는. 네, 육즙이. 예, 그래서 그 아미노산이 그 입에서 생겨나는 그런 어떤 맛들이 생기니까 고기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귀한 소고기를 아까울 텐데 얇게 썰어서 주면 더 많이 접시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뭉텅뭉텅 또 인심 후하게 낼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또 대구에 이런 공급이 좀 원활했기 때문일까요? 품질도 신선하고 좋았고요. 대구가 우리나라 소고기를 이야기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 큰 우시장이 9개가 있었대요. 근데 네. 1년에 한 2만 두를 이제 거래하는 양, 그러니까 하루에 한 50두가 넘어가는 거죠. 근데 그 중에 6군데는 이북 쪽에 있었고 그 3군데가 남한에 있었는데 그게 하나가 수원장, 그 다음에 부산에 있고 대구에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었군요. 수원에 우리가 수원 갈비 유명하잖아요. 네, 그게 네. 수원에 우시장이 있었기 때문이고 또 부산은 사실은 그게 일제 강점기에 소를 이제 이출해 가는 것, 일본으로 수탈해 가기 위해서 그 장이 있었다고 보면 여기는 그러니까 오롯이 이 대구 분들의 어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소비를 위해서 있었으니까 내수를 담당했군요.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잘 사는 동네였던 것 같아요. 대구가 예. 소고기는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고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잘 살았던 동네인 것 같아요. 갑자기 그 뭉티기가 좀 더 이렇게 생동감 있게 정말 다가오는 느낌이 듭니다. 뭉티기라는 요리로 음식으로 오기 전까지 그렇다면 어떻게 그 공수해 오는지 그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보기 좋네요. 저희는 도축장에서 주로 생고기 위주의 이제 우둔 살만 가져오고 있습니다. 소 마리수로 따지면은 한 30에서 50마리 정도. 예. 도축장에서 1차 가공을 해가지고 저희가 가지고 오면은 기름 제거하고 필요한 양만큼 재단을 해서 손님들께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생고기 소비가 가장 많기 때문에 하루에 한 300마리 정도 소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생고기라는 특성상 생물이잖아요. 거의 여름철이나 이럴 때 빨리 갖다 드리는 것보다 냉동 탑차로 소량이라도 배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시식하시는 데나 이런 데는 아무 지장이 없으실 겁니다. 마블이 별로 없고 저희가 생고기는 검붉은 빛이 나야 됩니다. 고기 이 정도면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고기는 한소로 접촉하게 되면 저희가 소눈빛으로 많이 변하게 되는데 당일 도축하여 신선하게 저희가 고기를 손님상에 올려다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짧고 저희 뭉티기가 다른 부위와 다르게 검붉은 빛을 많이 띠게 됩니다. 다른 부위는 소를 도축하면 법적으로 등급 판정을 받게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한우 우둔살만 등급 판정을 받기 전에 저희가 출고가 가능해서 신선하게 생고기로 판매를 가능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도축한 지 24시간이 채 되진 않았기 때문에 고기에 찰기가 있다 보니 떨어지진 않습니다. 생고기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보통 이제 대구 사람들은 대중적으로 다진 마늘이랑 고춧가루랑 참기름을 넣는 그 소스에 전부 다 먹고 있습니다. 감칠맛이 많이 나면서 이제 고기의 본연의 맛을 살려주면서 맵지도 않고 달지도 않고 이제 좀 신기한 층에 속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뭉티기는 소스에 이제 절여나면 안에 고기에 소스가 조금씩 침투가 돼서 이제 배긴 맛이 나면서 조금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생고기의 찰진 육질과 다재기의 이제 매콤한 소스가 가미돼가지고 소주 한잔 하기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생고기가 소주 안주에 딱 맞거든요. 왜요? 예를 들어서 소주를 한 빈 먹는 것보다 이거는 생고기가 먹으면 두 병을 먹어도 술이 안 채는 거야. 뭉티기랑 이제 양조두기 먹으러 오는 이유가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친구들이랑 술 한잔 하고 싶을 때 오는데 식감이 너무 좋아요. 이게 24시간 안에 당일 도축한 네. 거야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돼가지고 손님 많은 집 가면은 구경도 못 할 때도 있어요. 네. 그날 재료 다 떨어지면 그날 뭐 장사 젖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경험이 정심에만 있어요. 파는 네. 집도 있습니다. 어떻게요? 정심에만 파는 집. 아, 그거는 더 오후 신선하네요. 4시 이후로는 저 아예 그 집에 가서 생고기 구경을 못 합니다. 아, 그 정도로 귀한 음식이죠. 신선도가 정말 네, 생각인 제일 그런 중요하기 때문에. 메뉴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맛있어서 식구들 맛보이고 싶어서 좀 포장해 가려고 그 식당 나서면서 좀 포장해 주시겠어요 했더니 다 팔렸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머슬이 근육이 미트가 되는 과정에서 도축을 하면 한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소고기의 경우에 그 에너지가 살아있어요. 그래서 산낙지처럼 근육이 움직여요. 그럴 때는 고기가 부드러워요. 사후경직 오기 전이라서. 네, 그다음에 이제 소고기는 사후경직이 좀 길어요. 아. 그러니까 그거를 풀어야지만 그 풀리는 순간에 숙성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때부터 이제 숙성육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전에 그러니까 초신선육으로 먹는 거죠. 그러면 그 뭉튀기는 그럼 그 데드라인이라고 해야 됩니까? 골든타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시간이 정말 딱 24시간인 거예요? 12시간 정도로 보시면 돼요. 12시간. 그때 먹어야 가장 신선하고 네. 맛있다라는 그러니까 그때가 말씀이시네요. 이렇게 뭐랄까 씹으면 산낙지 씹을 때 느끼는 그런 감성, 인간의 원초적 욕구, 씹었을 때 느끼는 그러니까 식감 이게 아주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이게 뭐랄까 새로운 경험, 다른 데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러면 그 뭉튀기가 뭐 단연 신선하지만 이 신선도를 또 육안으로도 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저 뭉태기를 드시고 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색깔이 검어요. 어떤 분은 처음 드신 분 외지 분들 오시면 소고기 시커먼 걸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다 빨간 것만 보다가 네. 갑자기 시커머니까 이거 이상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맞아요. 하는데 실제 저도- 제일 신선한 거는 검은색이나 검붉은색이 나야지 진짜 오리지널 그 진짜 그 생고기거든요. 산소를 많이 만나면 고기가 점점 황화되면서, 밝아지거든요. 그죠? 근데 네. 이게 이제 산소를 접하는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좀 진한 색깔들이 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식감이 또 다르죠. 궁금한 게 하나가 있는데 네.
이렇게 맛있는 거를 왜 대구에서만 이렇게 먹을까? 다른 데서도 다 도축해서 먹으면 되는데 대구에서만 이런 게 뭉티기가 이렇게 유통되고 하는 것도 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육회나 육사심이나 이런 언어를 써서 다양한 생고기에 이거 이태리에도 있어요. 생고기 있는데 단지 여기 그 좀 대구 분들이 그 식재료에 대해 집중력이 있다고 그럴까? 그러니까 맛의 원천을 찾아가는 그런 어떤 깊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고기를 많이 드시면서 원래 고기는 먹던 사람이 잘 먹어서 씹어본 사람이. 네, 그래서 이제 경상도가 소가 좋아요. 여기가 이제 산맥도 좋고 뭐 네. 유명한 소고기 집산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그 결과물이라고 보면 되겠죠. 소는 뗄로아가 있어요. 소도 한- 떼로아가 있어요. 네, 한우가 한 품종이라고 생각하지만 뗄로아가 있어서 지역마다 소맛이 아주 미미하게 다릅니다. 교수님께서 이 대구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집중력이 높다고 하셨거든요. 얼마나 그게 의미 있는 말. 사실상 뭐 육회를 대중화된 육회가 있잖아요. 계란 노른자와 그다음에 배 이게 곁들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뭉티기는 느낌이 딱 나올 때부터 얘만 먹어야 되는 느낌이 딱 드는 거죠. 육회랑 뭉티기를 같은 선상에서 그러니까 익히지 않은 소고기니까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외람된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전혀 고기의 상태가 다른.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이 시간으로 요리하는 거거든요. 고기는 계속 변합니다. 우리 그게 뭐 100일, 200일 숙성도 할 수 있고 에이징도 하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스타트 시점에서 살아있는 말하자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다는 건 의미가 크잖아요. 네. 고기가 이제 이게 근육이 머슬이 미트가 되는 과정 속에서 아직까지 고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운 단계, 안정화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같이 지금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육회다, 뭉티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는 네. 뭉티기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어요. 물론 알겠습니다. 제가 육회 파는 또 전라도 가면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고기 전 단계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고기가 아닌 고기 전 단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살아있는 겁니까? 그래서 생고기 아니에요. 해야죠, 예. 그래서 생고기잖아. 예전에 우리가 조선조만 하더라도 소는 일단 경운기나 어떤 우리 그 농기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 소를 잡아가 뭐 절긴다 이거는 지금 왜 농사를 지어야 되면 절대적으로 가축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그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970년 되면 이제 경운기가 등장하면서 이제 키워서 잡아먹는 소의 시대가 과감하게 시작되죠. 자 이러다 보니까 뭐 한 집 끝난 집이 불고기집 아니면 숯불갈비. 이제 나중에 70년대 되면은 찐갈비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창, 곱창, 그리고 또 소양으로 하는 또 할매곰탕. 대구는 엄청난 소비의 그 소고기 소비의 고장이 되고 그게 독특한 또 미식가들이 더 맛있는 별미 고기 부위를 또 발견해내 가지고 이거를 또 메뉴화하죠. 정말 아낌없이 주는 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춘향전만 봐도 우리 조상들이 소고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이도령이 그 춘향의 집에 처음 갔을 때 이게 안주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 음식에서 보면은 그 음식들이 뭐가 있냐면은 갈비찜, 양지머리, 차돌박이, 염통산적, 양볶기, 신설로, 전골, 호육, 편포 막 이렇게 와 이걸 어떻게 다 먹나 막 싶을 때 참 부위별로 참 야무지게 다 먹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부위별로 또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럽게, 더 적합하게 맛있게 먹을까를 정말 많이 고민한 흔적이 다양한 소 요리법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뭐 120개 부위 처음에 저 120개 부위가 없는 줄 알았어요 소를. 120개나 됩니까? 네, 근데
뭐 찾아보니까 130개가 넘은 부위들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 정도로 많았고 소고기 하면 뭐 미국이나 외국을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소고기를 먹은 미식의 역사가 가장 길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고려 시대 때 불교를 믿어서 육식을 하지 않았다가 몽고의 간섭기에 몽고가 가르쳐줘서 육식을 했다. 이건 신민사관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저희한테 심어줬던 신민사관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그 몽고 간섭기 1350년 경이죠. 그때 이제 몽고에서 공주들이 시집을 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양고기를 좋아했는데 양은 없잖아요. 근데 돼지는 냄새가 나서 안 먹었거든요. 잘 안 돼. 소가 지천에 있는 거야. 그 몽고의 공주들이 소를 잡아서 먹기 시작하면서 뭐 사실 설렁탕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고기 맛에 빠져서 우리가 소고기를 조선 500년 동안 그 양반들 이건 철저하게 권력 왕족과 양반 계급에 한한 건데 그 소고기 문화를 항유한 거죠. 그러니까 소고기에 대해서 가장 진심인 민족이 앵글로색스 영국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영국인들의 역사를 보면 그 14세기 영국 요리책을 보면 소고기 요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맛으로 먹었던 역사가 영국보다 400년 앞서 있고. 그러니까 소를 고기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거든요. 부위별, 그다음에 보관별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역사가 그런 것에 되게 고기를 진심으로 다가갔다라는 것. 이 한우가 얼마나 우수한 소냐. 일본의 와교를 세계 최고의 소라고 얘기하지만 이 소는 개량을 한 거예요. 네. 메이지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적인 거고 하이브리드가 된 거고. 기술이 들어간 거네요. 한우는 5,000년 동안 한반도에 있으면서 이 환경과 풍토 뗄로와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소인데 이게 뭐 경운기였거든요. 트랙터였고 그런 일도 잘하지만 야누스적으로 이게 제 표현이 아니고 1970년대 정부 문헌을 보니까 한우를 야누스라는 표현을 써요. 왜? 너무 일도 잘하는 일소면서 너무 고기가 맛있는 거야.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그 소는 인류사에 한우밖에 없는 거죠. 보통 토종인 가축이 경제성이 없어서 사라집니다. 근데 한우는 토종이다. 350만 두의 산업화가 된 토종인가? 이건 인류사에서 인류가 보존해야 될 그 유전 자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한우의 가치를 모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구는 그 한우, 그러니까 적어도 남한에서는 그 메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아, 저는 교수님 이야기 듣고 좀 많이 반성을 좀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한우가 한국에 있는 소지 뭐 한우가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소하고 뭐가 그렇게 다르게 소인데 약간 마케팅 측면에서 좀 부풀려진 게 있고 좀 그렇게 생각을 한 것도 있는데 한국에 있는 소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괜히 막 한우 왜 이렇게 비싸 막 이렇게 했는데 한우는 아주 귀한 비싼 게 아니고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일본의 와교는 미국에도 와교를 키워요. 호주에서도 와교를 키우고 전 세계 한 10여 개국에서 와교를 키워요. 근데 한우는 오직 한반도에서만 키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우 비싸게 드신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외국 사람이, 미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한우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요? 한국에 비행기 타고 와서 호텔 잡고 먹어야 돼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한우를 어떻게 보면 싸게 드시면서 그거를 비싸다. 뭐 이건 없어서 못 먹는 아주 한우에 대한 뭘까 애정에 대한 애직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한우 진짜로 우리는 감사해하면서 먹어야 될 농민들한테도 감사하고 한우 자체를 보존해온 그 역사적 유연성에도 감사해야 되고. 이 방송을 아이들이 보고 이제 부모님한테 그냥 싸잖아 싸는데 왜 안 사줘? 그러지 않을까. 한우는 비싼 고기야라는 네. 이게 좀 또 깨지는 계기가 네, 될 네. 수 있을지 싶고요. 요즘 또 힘든 한우 농가에도 좀 힘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런 우리의 한우를 토종의 한우를 또 대구에서는 다양하게 또 잘 변주해서 지금까지도 대구의 또 맛으로 이어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좀 바람의 온도가 바뀌는 시기 누구나 또 서민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주는 또 바로 이 음식도 있습니다. 대구식 육개장은 아마 파하고 무하고 양지 고기하고 육수가 들어가는 게 아마 특징이고 딴 지역은 뭐 좀 육개장 가면은 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 매운 거 없어요. 자극성도 없어요.
서문시장이 우시장으로 들었거든요. 그 우시장에 들어오면서 낙동강의 파랑 굉장히 유명했대요. 그 파들이. 우시장에서 소를 잡고 그다음에 낙동강에서 파를 가지고 와가 무랑 같이 이제 그거를 육개장을 끓였다고 저는 그렇게 전 들었습니다. 워낙 이제 낙동강 그 시절에는 낙동강 파가 유명했대요. 약간 옥빛이 조금 나면서 굉장히 색깔이 예뻐요. 가을쯤 되면 또. 파도 단맛이 많이 났다고 저는 그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다른 지역에는 뭐 고사리라든지 토란대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가 많이 야채가 들어가더라고요. 대구식 육개장은 아마 파하고 무하고 그 두 개만 들어가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육수는 365일 불은 안 꺼져요. 사골하고 끓여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육수물이 좀 부하고 좀 진해요. 딴 지역은 뭐 좀 육개장 가면은 맵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집은 매운 거 없어요. 자극성도 없어요. 어린애부터 시작해가 이제 노인층까지 이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포 가지고 있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뭐 가격 부담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보면 이 속에 부담이 없어요. 아주 우리가 집에서 먹는 것만큼 구수하고 담백하고 짜지도 안 하고 굉장히 맛있어요. 육개장은 이게 앞으로 이제 전문화가 돼 가다 보니까 음식이 조금 사양성을 가지고 가요. 젊은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근데 이 음식을 드시는 애들은 계속 와서 먹거든요. 근데 이게 좀 활성화 더 됐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전통적이고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 있는 국 중에 또 하나거든요. 많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좀 더 웰빙이라고 하지만은 찾아와서 먹으면은 아마 대구에도 좋은 꽃을 안 피우겠습니까? 이 육개장도 대구가 원조입니다. 대구가. 육개장이라는 음식 자체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옛날에는 이제 영양 보충을 하는 주원이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은 복날, 복날에 예. 게를 잡아서 먹던 그 단백질 게장이 섭취원이었죠. 그게 이제 예.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되면서 이제 게를 먹는 분들이 좀 줄어들고 소고기에 그 육자를 써서 그래서 이제 게장이라는 그 방식은 비슷합니다. 고기만 게고기를 안 넣고 소고기를 넣으면서 이제 소고기 육자를 붙여서 육개장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됐죠. 이것을 다른 도시에서도 우리 대구 방식의 육개장을 많이 이제 대구 분들이 올라가서 서울서 자리 잡으면서 장사를 하면서 이제 요리를 해서 끓여서 먹는데 너무 맛있어 하고 막 인기가 너무 좋아서 그것을 가지고 대구탕이라 이렇게 얘기할 만큼 대구에서 올라온 탕이다. 이렇게 대구탕이라고도 말을 했고 예전에 별공곤이라는 대중 잡지가 있었는데 1929년 12월 1일에 나온 24호에 대구 탕반이 사실상 육개장이었다라는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대구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고 그럴까요? 그냥 탕을 끓이고 고춧가루를 넣어서 빨갛게 만든 게 아니고 고추 기름을 만들어서 맞아요.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고추 기름이라는 게 그냥 고추를 기름으로
기름에다 볶는 게 볶듯이, 예. 아니고 이게 아마 두태기름, 콩팥기름이거든요. 그게 육향이 되게 좋습니다. 그 모든 맛의 풍미를 올리니까 소고기 요리의 풍미는 고추기름, 그 두태기름인데 그거를 내서 넣었으니까 탕이 가지고 있는 소고기의 향미 이런 것들이 너무 진하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손이 하나 더 가지만 그 맛의 극상을 찾아갔던 것들이 대구 육개장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또 뭐 대구는 또 육개장 종류도 많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선지 들어가는 이제 선지 육개장도 있고 또 우거지 들어가는 우거지 육개장도 있고 또 밥 따로 국 따로 따로 예. 국밥. 아나운서 선생님 교양 있게 먹는 따로 국밥도 있고 다 공통점은 다 맛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따로국밥이 좀 어려운 음식이라는 게 지금은 다 식당에 전기 밥솥이 있고 온장고가 있고 따뜻한 밥을 둘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는 따뜻한 밥이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니까 다 토럼을 해요. 토럼이라는 게 이제 국물에다가 이제 데워서. 밥을 찬밥을 예. 데워서 해서 그래서 이제 탕들이 주였는데 여기 대구만 유독 따로국밥이라는 어떤 양반식 그 국밥이 이런 육개장이 대중화된 거죠. 네, 그것도 정말 대구만의 또 어떤 면에서는 자존심이죠. 국하고 밥을 같이 담는 형태의 장국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피난민들이 전국에서 우리 대구는 우리가 수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구로 많이 모여든 거예요. 한양에 계신 분들, 뭐 서울에 계신 뭐 나름대로 유지분들, 양반분들이 갓 쓰신 분들이 이제 장터에서나 이렇게 이제 밥을 이제 시켜서 먹어볼 거 아니에요? 이 국하고 밥하고 따로 안 나오고 같이 담아서 나오는 걸 보고 이게 어떻게 양반이 먹는 음식이냐? 이거는 상놈들이 먹는 음식이지. 이렇게 이제 엄포를 놓으셨겠죠. 그러면서 그분들에게만 맞춤형으로 그렇게 그래 어르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건 뭐 우리 맞춤 서비스 차원에서 밥하고 국하고 따로 이렇게 내드린 것이 그게 따로국밥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렇게 따로국밥으로 이름을 붙인데 따로국밥이라는 말 자체도 대구만 있습니다. 대구가 참 선도적으로 음식 문화를 많이 선도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따로 국밥이 그냥 따로 나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또 그런 이유가 있는 음식이었군요.